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마지막 퍼즐, 수투검의 마지막 퍼즐, 감정평가론으로 가도록 할 겁니다. 자, 감정평가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파트, 어느 때보다 더 집중해 주시고, 지금부터 이제 3월달 첫 모의고사 대비용으로 그 7문제가 나왔을 때 6문제 맞춘다라는 생각으로, 궁극적으로 다 맞출 거야. 감정평가론은 하나도 틀리면 안 됩니다. 한 개까지 봐드릴게, 한 개까지. 예. 더 이상 안 돼. 나 남는 거 없어. 이렇게 팔아서. 아무튼 감정평가로는 최악의 경우에 한 개 정도 틀린다. 아니면 만점을 기대하고 공부하셔도 되는 파트가 감정평가론이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좀 꼼꼼하게, 그리고 좀 계산 문제까지 난이도 높은 수준까지도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근데 계속 진도만 나올 수는 없으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수업을 했는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하고요.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게 수요 공급 이론이었고요. 수요 공급 이론 공부하면서는 수요 공급의 정의를 공부하셨습니다. 정의. 자, 수요 공급은 일정 기간을 명시하는 유량의 개념이고 구매하고자 하는 거니까 사전적 개념이고 구매 의사와 구매 대가자를 갖춘 유효 수요여야 된다 하면서 우리가 유량 플로우 기간 개념과 절량 스톡 절약 개념을 비교하셨습니다. 유량은 따로 공부하지 마시고 절량 7개를 공부해 주시는 겁니다. 절량 7개는 제자가 보통 달인 이렇게 해서 재고, 자산, 가치, 보급률, 통화량, 단기, 인구가 절량이고요. 나머지는 싹 다 유량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거 하면서 또 우리 수요 공급 법칙을 좀 공부해 봐야 되겠죠.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은요. 가격과 수요량 사이 관계 따지는 게 수요 법칙이고 가격과 공급량 사이 관계를 따지는 게 공급 법칙입니다.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로 움직여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 가격과 수요량 사이 관계는 반비례, 한 글자로 역, 부호로 마이너스, 그래프상에 표시하면 우하향. 우리 개론에서 가격, 수요량 첫 번째, 지대 수송비 두 번째, 화폐 가치와 가격 세 번째, 요 세 가지가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한 번 더, 가격과 수요량, 지대와 수송비, 화폐 가치와 가격. 공급 법칙은 이제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되거든요. 가격과 공급량 사이 관계가 비례. 우리 부동산 학계론 통틀어서 비례 관계인 거. 일단 비례 관계는 정이고 플러스고 그래프상에 표시하면 우상향인데 가격과 공급량 첫 번째 비례고요. 두 번째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위험과 수익도 비례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세 번째는 가치와 가격도 비례 관계가 성립을 해요. 그래서 가격 공급량, 위험과 수익, 가치 가격은 비례 관계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수업했던 게 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공부하셨습니다.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자, 해당제와의 가격이 변해서 이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것이 수요량의 변화라면 해당제와 가격 이외가 변해서 곡선이 우측이나 좌측으로 이동하는 것이 수요의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이렇게 공부하셨던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1번이고요. 여기 2번이에요. 여기 이제 3번이고요. 여기 4번입니다. 이제는 이것만 해도 이제 아셔야 돼. 1번은 수요량 증가고 2번은 수요량 감소인데 곡선상에서 하향 이동한 게 수요량 증가고요. 곡선상에서 상향 이동한 게 수요량 감소가 됩니다. 곡선이 우측으로 간 게 수요 증가고요. 곡선이 좌측으로 간 게 수요 감소가 됩니다. 수요 곡선이 우상향 이동했다 그러기도 하고요. 수요 곡선이 좌하향 이동했다 그러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중에서 뭘 봤었냐면 3번 봤었습니다. 3번. 3번을 이렇게 5개와 3개로 나누어서 봤었는데 지금 이 3번이란 건 수요 증가 요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수요 증가 요인은 위에 있는 5개는요. 이 증가와 같은 방향입니다. 그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득 증가, 선호 증가, 인구 증가, 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예상, 대체재 가격 상승까지는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고요. 38선 아래쪽에 보완재 가격 하락, 금리 인하, 거래세 인하도 역시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급 증가 요인에서는 첫 번째 줄을 아까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급만 변화시키는 거, 뭐 생산비, 생산 요소 가격, 건설 노동자의 임금, 토지 가격, 생산 기술, 그다음에 건설 업체 수 이런 것들은 수요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고요. 오직 공급만 변화시키는 거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균형이라는 것을 공부하셨거든요. 균형은 사실은 4가지를 공부를 합니다. 사실은 4가지. 첫 번째 이제 우리가 공부했던 건 뭐냐면 수요만 또는 공급만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요가 증가될 때는 가격 상승의 양 증가, 수요가 감소됐을 때는 가격 하락의 양 감소, 공급이 증가됐을 때는 가격 하락의 양 증가, 공급이 감소됐을 때는 가격 상승의 양 감소.
2번 요거 이제 오늘 내로 좀 정리합시다. 수요 증가, 공급 증가는 가격 몰라, 양 증가. 수요 감소, 공급 감소는 가격 몰라, 양 감소. 수요 증가, 공급 감소는 인기도 있는데 귀해졌으니까 가격 상승에 양 몰라. 수요 감소의 공급 증가는 인기도 없어졌는데 흔해졌으니까 가격 하락에 양 몰라. 이렇게 했었고 3번, 4번 상당히 중요했었습니다. 3번 수요와 공급 중 한 놈이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 불변. 이고요. 수요 공급 중 한 놈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양불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4번은 이제 우리가 더 크게 더 작게 이렇게 하는 건데 번호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1번 수요가 증가하면 2번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증가될 건데 3번 수요가 탄력적이면 그 기울기가 완만해서 가격은 덜 상승하고 더 작게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4번 다시 1번, 2번 다 해볼게요. 1번 수요가 증가해서 2번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증가될 건데 4번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그 기울기가 가팔라져서 가격은 더 상승하고 더 크게 상승한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3번, 4번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탄력성인데 사실 우리가 이제 공부하셔야 될 탄력성은 3개밖에 없습니다. 뭐 이게 뭐 한 17개 되는 게 아니야.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수요에는 가격 탄력성이 있고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있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게 공식이 있거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절대값 이렇게 때려주시고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가격 탄력성 한번 더 떠올려주시면 됩니다.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X제 가격 변화율분의 Y제 수요량의 변화율. 그러니까 가격 탄력성 공식을 알고 계시면서 교차 탄력성 공식을 모를 수가 없는 거야.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고 교차 탄력성은 X제 가격 변화율분의 Y제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교소 0과 비교해서 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제로인지만 따지면 돼요. 근데 소득에는 정렬중 이고요. 교차에는 대보독입니다. 소득의 정렬중, 교차의 대보독. 그래서 소득이 증가될 때 같은 방향으로 수요가 증가되면 정상제고요.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반대로 감소되면 열등제입니다. X제 가격이 상승할 때 Y제 수요가 증가되면 같은 방향으로서 대체제고요. X제 가격이 상승할 때 Y제 수요가 감소되면 반대 방향이니까 보완제가 됩니다. 교소 0과 비교한다. 철저하게 방향을 다지는 겁니다. 가1, 가격 탄력성은 1과 비교하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이 손 안에 있소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일 때와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0일 때, 무한대일 때를 따져보는 건데요. 요거는 단위 탄력, 탄력, 비탄력, 완전 비탄력, 완전 탄력 그러고요. 직각선, 곡선, 완만, 가파름, 수직, 수평 그럽니다. 특징을 알려드리면요. 여기부터 할게요. 완탄일 때는 이제 가격 불변 이렇게 하십니다. 탄력적일 때는 가격이 더 작게 변한다, 덜 변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고요. 단위 탄력적일 때는 수입 불변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 비탄력적일 때는 기울기 가파르기 때문에 가격이 더 변한다, 더 크게 변한다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확 찍으면서 양불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어떨 때 수요가 탄력적이고 어떨 때 수요가 비탄력적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대체재가 많고 기간이 장기고 용도가 다양하고 전환이 용이하고 주거용이면 탄력적인 반면 대체재가 적고 단기고 용도가 특수하고 전환이 곤란하고 상공업용이면 비탄력적입니다. 자, 수입을 구하는 공식은 가격 곱하기 수량인데 둘 다 취할 수가 없다. 하나를 취했으면 하나를 양보해야 된다 그랬었는데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조금 양보하고 양을 취하는 정책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가 정책, 가격을 조금 떨어뜨리지만 판매량을 늘려서 전체 수입을 증가를 도모하는 저가 정책이 총 수입 증가를 도모할 수가 있고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취하셔도 됩니다. 양을 좀 포기하시고 그래서 가격을 좀 상승시키는 고가 정책으로 총 수입 증가를 도모하셔야 되고 수요 탄력성이 1일 때, 단위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리든 내리든 수입이 불변입니다. 그래서 수입 불변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불변 3종 세트를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완전 탄력적일 때는 가격 불변이고요.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양 불변이고요. 단위 탄력적일 때는 수입 불변입니다.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얘는 0.5인지 1.5인지가 핵심이거든요. 1.5면 탄력, 0.5면 비탄력이니까 얘는 1.5, 0.5를 중요한 게 아니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앞에 부호가 안 붙었는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붙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다라고 얘기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투자론으로 가겠습니다. 투자론. 투자론에서 공부하셔야 될 것은 일단 위험이라는 것과 수익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셔야 되는데 잠깐 칠판 보시면요. 위험을 측정하는 지표에는 분산 표준 편차 변이계수라는 게 있어요. 변이계수는 수익을 고려한 위험의 크기에서 수익분의 위험이고 어쨌든 분산 표준 편차 변이계수는 위험 측정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작을수록 좋아요.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는 기대 수익률과 평균이 있는데 평균은 일단 됐고 기대 수익률을 구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기대 수익률은 이렇게 비관적, 정상적, 낙관적이라고 하여 비정락의 확률과 수익률을 곱해서 더하면 되는데 계산기로 계산할 때는 AC 숫자 곱하기 숫자 퍼를 세분해 주시고 GT를 눌러서 결과값을 더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험에는 총위험이라고 해서 체계적 위험과 비체계적 위험이라는 게 있는데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의 변동, 법적 소송 문제 등 특정 개별 기업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피할 수 있는 위험은 비체계적 위험이고요. 이자율 변동, 인플레이션, 경기 변동 등 거의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피할 수가 없는 위험이 체계적 위험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짜면요. 총위험은 줄어요. 그 이유가 비체계적임이 줄어서 그렇거든요. 체계적이면 안 줄어요. 그런데 제로까지 만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비체계적이면 제로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총위험은 당연히 제로로 못 만들고요. 총위험도 제로로 못 만듭니다. 체계적 위험과 총위험은 제로로 못 만든다. 그럼 결론적으로 비체계적임은 줄일 수도 있고 제로까지 만들 수도 있지만 총위험은 줄일 수만 있지 제로까지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결론이 되는 겁니다. 수익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고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의 내부 수익률이에요. 예상 수익률의 내부 수익률. 나중에 지금은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한다고 얘기를 할 건데 저기 뒤에 가서 별로 뒤도 아닙니다. 좀 고답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 가면 기대 수익률이 내부 수익률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 투자한다라는 얘기를 드릴 겁니다. 어쨌든 기대 수익률은 예상 수익률의 내부 수익률이다. 요구 수익률은 최소 수익률의 기회비용의 의미를 갖거든요. 요구 수익률은 기회비용이에요. 이렇게 해서 요기요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었습니다. 방금 기대 수익률은 비정락의 확률과 수익률을 곱해서 더해서 구한다라고 했다면 요구 수익률은 더하기밖에 없습니다.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간 대가인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 대가인 위험 할증률. 우리 오늘 내로 무위험률과 위험 할증률의 합이 요구 수익률이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트폴리오로 넘어가 볼까요? 포트폴리오는 분산 투자를 해서 비체계적임을 줄이고 안정된 수익을 얻자는 자산 배합인데 자산수 많은 게 좋아요. 수익률이 다른 방향으로 가게 포트폴리오 짜는 게 좋아요. 상관계수가 낮아서 마이너스 1로 가깝게 갈수록 포트폴리오가는 커지거든요. 상관계수는 포 이렇게 하면서 1인 경우와 1보다 작은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효과가 없어요. 1보다 작을 때는 효과가 있어요. 1보다 작은 건 또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1로 구분한 다음에 플러스일 때는 효과가 작고요. 마이너스일 때는 효과가 크고요. 마이너스일 때는 비체계적임을 제로까지 줄일 수도 있다라고 해야 됩니다. 일단 선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선이 두 개 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일단 선 찾기 전에 점을부터 찾아봐야 됩니다. 점을 효율적 포트폴리오라고 하거든요. 같은 값일 때 위험은 낮은 게 좋고요. 같은 값일 때 수익은 높은 게 좋아요. 같은 값일 때 위험 낮은 거랑 수익 높은 걸 효율적 포트폴리오, 그리고 효율적 포트폴리오를 다 모여봐 하고 집합시키면 선이 나오거든요. 이 선의 이름이 그 유명한 효율적 전선, 효율적 프론티어가 됩니다. 모양은 우상향하고 위험과 수익이 비례한다는 거예요. 보수적인 애들은 here, 여기서 투자를 하고요. 공격적인 애들은 over there, 저기서 투자를 합니다. 이때 아래로 볼록한 게 무차별 곡선이거든요. 무차별 곡선이 아래로 볼록할 때 보수적인 투자자들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상당히 가파르고요. 공격적인 투자자들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상당히 완만한 편입니다. 최적의 포트폴리오는 효율적 프론티어와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에서 최적의 포트폴리오 결정이 된다. 만나는 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접하는 점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화폐의 시간가치 계산입니다. 시간가치 계산은 총 6개가 있는데요. 일단 1원 N년 후 1내, 매년 1원씩 N년 후 연내,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는 거 감기, 1원만 현재로 1현, 매년 1원씩을 전부 다 현재로 연현,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차입하고 상환해 나가는 원리금이 저당 상수가 됩니다. 요거 하나랑 역수관계 얘기하자 그랬습니다. 일시불은 일시불끼리 역수라고 했으니까 연 1내 1부터 합시다. 1내 역수는 1현, 1현 역수는 1내 하시면 돼요. 연내 catch a cold, 감기 한 번씩 걸려야 되니까 연내 감기 걸려주고요. 감기는 연내 걸린다 하시면 되겠죠. 그럼 뭐 이렇게 남아있는 연현이랑 저상이 역수가 됩니다. 세 번째 공식은 오늘은 두 개만. 1내하고 1현하고 1내는 1 플러스 R에 N승 했던 거 하고 1년은 1 플러스 R에 N승분의 1. 말이 이렇게 되는 거지. 1 플러스 R에 N승을 곱해주면 1내가 되는 거고요. 1 플러스 R에 N승을 나눠주면 1 플러스 R에 N승분 1이라는 뜻이 1 플러스 R에 N승으로 나눠주면 일시불의 현가계수가 된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가 이제
현금 수지 측정이거든요. 현금 수지 측정은요, 두 가지 현금 수지를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영업 현금 흐름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매각 현금 흐름을 측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업 현금 흐름은 가공기, 유형순, 부세형사라고 해서 출발합니다. 가능총소득, 공실 불량부채, 기타 소득, 그러면 유효총소득, 영업경비, 순영업소득, 부채 서비스액, 세전현금 수지, 영업소득세, 세후현금 수지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부채 서비스액의 동의어 정리해 놓으시면 나중에 저한테 고마워할 겁니다.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월부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원금 플러스 이자, 저당 지불액 이렇게 얘기하기도 한다는 거. 부채 서비스액, 원리금 상환액, 월부금, 저당 지불액, 원금 플러스 이자. 결론은 부채 서비스 안에는 원금 이자가 둘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매각 현금 흐름은 매매 순미 세자세라고 해서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를 빼, 그럼 순매도 가액이 나와. 미상환 저당 잔금을 빼, 그럼 세전 지분 복귀액이 나와. 자본이득세를 빼, 그럼 세후 지분 복귀액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매매 순미 세자세. 참고로 자본이득세 동의어는 양도소득세라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투자론의 하이라이트, 뭐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일단 제목이 부동산 투자 분석의 기법입니다. 자, 일단 부동산 투자 분석의 기법은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라고 해서 DCF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메서드. 다음 두 번째 어림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림셈법. 세 번째는 비율분석법.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에 DCF법, 어림셈법, 비율분석법이 있다는 걸 모르시는 분들은 진도 나가지 마세요. 괜히 여러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은 또다시 순례지? 어림셈법은 승수? 비율분석법은 대, 부, 채, 총령.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순례지는 어떻게 하냐면요. 입에서 추를 빼간다 하시면 됩니다. 입에서 추를 빼는 게 순영가법이고 얘는 0보다 클 때 투자래요. 이가추를 같게 만드는 게 내부순위법이고 얘는 요구순위보다 클 때 투자합니다. 입에서 추를 나누는 걸 수익성 지수법이라고 하고 얘는 1보다 클 때 투자합니다. 그래서 뺐느냐, 같게 만들었느냐, 나누었느냐로 기억하시고 0보다 클 때 투자하는지 요구순위보다 클 때 투자하는지 1보다 클 때 투자하는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 추가해서 꼭 기억하고자 했던 게 있었죠. 할인율. 그 재투자율. 순영가법은 할인율이나 재투자율로 요구승률을 쓰고요. 내부승률법은 할인율이나 재투자율로 내부승률을 쓰고요. 수익성 지수법도 할인율이나 재투자율로 요구승률을 쓴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간 가치 고려하는 거 얘기해봐라 그러면 순례지에다가 현가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림세법은 승수법이 4개 있어요. 승률법이 3개 있고 제목부터 확인해 드릴게요. 승수법은 총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세전현금수지 승수, 세후현금수지 승수가 있고요. 승률법은 아직은 제목을 다 몰라도 돼요. 종합자본환원율에 지분배당률에 세후승률이 있습니다. 공식 프레이드 출발합니다. 총소득 승수는 총소득분의 총투자액이요. 순소득 승수는 순소득분의 총투자액이요. 세전 승수는 세전분의 지분투자액이요. 세후 승수는 세후분의 지분투자액이요. 이 중에서 순소득 승수의 동의어가 하나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자본 회수 기간, 순자 이렇게 감기했었고 짧을수록 좋습니다. 자본 회수 기간은 짧을수록 좋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종합 자본환원율은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이고요. 지분 배당률은 지분투자액분의 세전현금 수지고요. 세후수익률은 지분투자액분의 세후현금 수지입니다. 마지막 비율분석법은 원래는 대부 부채 총량이 있는데 오늘은 4개만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위에 부채를 올릴 겁니다. 부동산의 가치분의 부채 그러면 대부 비율이고요. 지분분의 부채 그러면 부채 비율이고요.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영업소득 그러면 부채 감당률인데 부채 감당률은 1보다 커야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고도 잔액이 있게 됩니다. 채무불이익률은 분모만 좀 잘 찾으시면 됩니다. 채무불이익률은 유효 총소득 분의 영업경비 플러스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수업 지금 4시간 했던 거 오전에 그지? 오전에 4시간 했던 걸 갖다가 지금 제가 정확히 20분 만에 정리를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4시간 했던 게 20분 만에 정리가 된다면 나중에 4시간 했던 게 10분 만에 정리가 되는 시기도 와요. 그러다가 나중에 막 이렇게 그 부동산학 개론을 반나절 만에 끝내는 날도 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점심 먹기 전에 부동산학 개론 끝내고 식사하고 민법 끝내고 그리고 다음 날에 이제 점심 먹기 전에 공법 끝내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나서 중개사법, 그러니까 공법 끝내고 점심 먹고 나서 중개사법 끝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이제 공시법 끝내고 세법 같은 경우는 식사하시고 이쑤시면서 다 보고 막 그런 날이 이쑤시면서 세법이나 한번 볼까 이렇게 해서 하고 다 보고 그런 날이 이제 우리 곧 가까운 장래에 옵니다. 그거 하려고 지금 이런 거 하는 거니까요.
제가 하나도 안 빠뜨리고 했거든요. 오늘 수업 4시간 했던 거 하나도 안 빠뜨리고 있으니까 수업 열심히 들어주시면 이렇게 정리하는 날이 온다라는 얘기를 자꾸 드립니다. 그리고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저는 같이 이렇게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과감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 퍼즐, 감정평가론 같은 형식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평가론에서는 두 단어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여기 있는 거 기준가치라는 단어. 형광펜 한번 해볼까? 기준가치 하나랑 기준 시점 하나랑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감정평가에서 기준가치가 뭐예요? 기준 시점이 뭐예요? 그럼 둘 다 기준이 될 건데 기준이 되는 가치가 말 그대로입니다. 기준이 되는 가치가 기준가치고요. 기준이 되는 날짜가 기준 시점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준이 되는 가치가 방금 무슨 가치라 그랬어요? 기준가치인데 요 기준가치 요거 아무 말이 없었을 때는 무슨 가치인지 아세요? 아무 말이 없었을 때는 시장가치예요. 시장가치. 근데 예외적으로 뭔지 아세요? 예외적으로 시장가치 외의 가치예요. 그래서 단어를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무슨 가치로 평가하는데? 시장가치로 평가하는데 예외적으로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 평가합니다. 그럼 시장가치가 뭐냐? 시장가치는 일단 통상적인 시장이어야 됩니다.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다음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어떤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를 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장가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들 감정평가액이 10억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10억은 시장가치예요. 시장가치는 아주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거래를 위해서 공개된 다음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서 신중하고 자발적 거래했을 때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가액이 시장가치가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무슨 가치입니까? 라고 시험에 절대로 안 나옵니다. 예외적으로 무슨 가치입니까?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럼 시험에서 예외 대신에 이런 단어를 줍니다. 혹시 다른 규정이 있다면요? 예외로 가라는 얘기예요. 요청을 한다면 이거 예외로 가라는 얘기예요.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요거 예외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시장가치가 아니라 시장가치 외가치. 근데 그 의뢰인이 요청할 때는요. 그 적법성, 합리성, 시장가치 외가치로 평가할 때 성격, 특징 이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거든요. 검토한다고 안 한다고? 한다고.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도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어서 시장가치 외가치로 평가할 때는요. 합리성, 적법성 이런 거 검토 안 해도 됩니다. 왜 검토 안 해도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대. 다른 법령의 규정이 있으면 벌써 이거 적법한 거야, 안 적법한 거야? 적법하니까 다른 법에 있겠지. 합리적인 거야, 안 합리적인 거야? 합리적이니까 다른 규정이 있겠지. 그래서 시장가치 외가치로 평가할 때는 통상적으로 합리성, 적법성 같은 검토를 하는데 안 하는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어서 시장가치 외가치로 평가할 때는 그런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검토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머릿속에 어떤 게 들어가 있으면 좋냐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다는 강력하다고만 기억하셔도 돼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뭐 이게 합리적인지 적법한지 성격이 어떠한지 특징이 어떠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없음? 없음. 이렇게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오케이? 그럼 한번 해봅시다. 감정평가에서 기준이 되는 가치가 기준가치인데 아무 말이 없으면 무슨 가치? 시장가치. 다른 규정이 있어요? 아니면 요청을 했어요? 아니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이 돼요? 그럴 때는 시장가치 외가치로 평가할 때는 검토 같은 건 하는데 안 하는데 원래는 하는데 다른 규정이 있어서 시장가치 외가치로 평가할 때는 검토를 생략할 수가 있다. 이 정도. 두 번째.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는 게 원칙인데 개별평가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이게 나옵니다. 시험에. 자, 따라해보세요. 일괄, 구분, 부분. 자,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가 되거나 용도상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한 관계에 있대요. 그럴 때는 한꺼번에 일괄평가를 해요. 하나의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대요. 그때는 가치 구분 평가를 해요. 대상 물건의 일부분을 평가할 일이 있대요. 그때는 부분 평가를 해요. 그런데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구분하고 부분하고 헷갈린다고. 누구랑 헷갈린다고? 구분이랑 vs 부분이 헷갈린다고. 오케이? 그래서 공부하시는 방법은요. 앞으로는 그 구분하지 마시고 가치 구분과 부분으로 공부하시면 안 틀려. 그리고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을 쓰지 않고 구분 평가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떤 평가? 가치 구분 평가. 그리고 무슨 평가? 부분 평가. 그럼 한번 해봐요. 아무 말이 없었을 때는 무슨 평가인데? 개별 평가인데 둘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가 됩니다. 용도 말 조금만 더 할게요. 말 좀 해도 될까요? 오케이. 고맙습니다. 다시 원래는 무슨 평가? 개별 평가.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일체로 거래가 된다. 용도상의 불가분한 관계에 있다. 그러면 일괄 평가. 대상 물건의 일부분만 평가한다. 부분 평가. 하나의 물건인데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다.
가치 구분 평가.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부터 그냥 구분 평가하지 마시고 무슨 구분 평가? 가치 구분 평가. 그럼 저 따라 한번 해보세요. 개별, 일괄, 가치 구분, 부분. 그러면 이제 구분과 부분이 헷갈려 안 헷갈려? 안 헷갈리지. 아무 말이 없이 구분, 부분 그랬을 때는 엄청 헷갈렸는데 개별, 일괄, 가치 구분, 부분 하니까 한 개도 안 헷갈리지. 그래도 헷갈리시면 틀리세요. 그래도 헷갈리시면 틀려버려. 자, 다 예, 화가 난 게 아니고 그냥 강제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밥 먹고 나면 좀 졸리고 막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또 이게 바깥 온도랑 안 온도랑 이렇게 다르고 하다 보면요. 아까는 배가 고팠는데 지금 배가 부르고 밖에 추웠는데 좀 따뜻하고 그러면 이게 온도가 바뀌면 잠 온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잠 깨우려고 소리 지르는 거지. 절대로 화가 난 게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내가 여러분한테 화를 왜 내겠습니까? 어? 그러니까 깨우려고 여러분들 잠 깨우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따라해 보세요. 개별, 일괄, 가치 구분, 부분. 그리고 요거 시험에 나올 거예요, 이번 시험에. 자, 부동산 평가를 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가 있어요. 그 날짜가 무슨 시점? 기준 시점. 이 기준 시점은요, 요 형광펜 해드릴게.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원칙입니다. 뭐가 원칙이라고요? 가격 조사 완료한 날짜. 기준 시점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인데 여러분들 느낌에 가격 조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완료가 중요할 것 같아요? 아니요, 아직 안 물었어요. 가격 조사가 중요할 것 같아요? 완료가 중요할 것 같아요? 둘 다 중요할 것 같아요. 둘 다 중요합니다. 시험 어떻게 나왔냐면 가격 조사를 개시한 날짜로 나온 적도 있어요. 물론 가격 조사 개시한 날짜가 아니라 가격 조사 뭐한 날짜니까 완료한 날짜네요. 근데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진짜입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가 아니에요. 뭐를 완료한 날짜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입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이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요. 둘 다 중요합니다. 무엇한 날짜를 주관식으로 얘기하셔야 됩니다. 기준이 되는 날짜가 무슨 시점인데? 기준 시점인데 언제예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무엇한 날짜요? 조사를 완료한 날짜. 좋습니다. 자, 부동산 가치가 형성되어지는 과정을 따라해 보세요. 형, 발, 가. 이 순서입니다. 형, 발, 가 순서입니다. 형발, 발현가 아니다, 발현가. 형발가다, 형발가. 누구한테 영향을 줘요? 형성이 발생한테 영향을 주면 발생은 가치를 발생시킵니다. 이게 그 유명한 형발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형성 요인과 발생 요인 중에서 발생 요인은 자 따라해 보세요. 유유히 발생. 유유히는 발생 요인입니다. 자, 가치가 발생되기 위해서는 유용성이 있어야 됩니까? 두 글자로는 뭐라 그래요? 효용이라고 그래요. 유효수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희소해야 됩니까? 유유히는 무슨 요인? 발생 요인. 옛날에는 형성 요인 공부할 때요. 이게 중요하거든. 형성 공부할 때는 일찍에만 알면 됐었거든요. 근데 최근 시험에서는요. 일찍에만 알면 안 돼요. 요거까지 알아야 돼. 경제적. 요게 시장 가치로 바꿔서 나온 적이 한 번 있어요. 자, 가치 형성 요인은 무슨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순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자, 부동산 가치가 형성되어지는 과정은 첫 번째 무슨 요인이? 형성 요인이 누구한테 영향을 주면? 발생 요인한테 영향을 주면 발생 요인은 뭘 발생시킨다? 가치를 발생시킨다. 순서 어떻게? 형, 발, 가 하시면 됩니다. 발생은 별로 안 중요해. 뭐 있어? 유유히? 유유히 발생되거든. 유유히. 유가. 유용성. 또 유효수요. 희소성. 형성이 핵심입니다. 가치 형성 요인은 따라해보세요. 일찍에. 일찍에 하시면 됩니다. 무슨 가치에?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지역, 개별. 보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보지 말고. 그래서 제가 보지 말고 해보자 할 때 실력이 늘어요. 보지 말고 해보자 할 때 실력이 느는데 보지 말고 해보자 할 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보다가. 그러니까 관심도 없다가 보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또 본다? 와, 이게 여러분들 이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보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할 때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분들 쌤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강의하는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들 자녀분들도 학원 보내겠어 안 보내겠어? 보내야지. 요즘 같은 학교 안 시킬 수가 없잖아. 여러분들 말을 잘 들어야지 좋은 유전자가 가서 걔네들도 학원 가서 말을 잘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축구라고 말 안 듣는 사람 나중에 벌 받는다. 어떻게 벌 받아? 자녀분들이 학원 가서 말을 안 들어. 요즘에 학원들 이렇게 테스트 해가지고 통과 못하고 그러면 잘리고 막 그래요. 몰라요? 우리 딸 많이 잘렸어요. 집에 지nem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다니는 우리 학원에서 수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막 이렇게 하고 많이 잘렸어요 우리 딸. 그래서 우리 딸이 이제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사회 반항? 그런 거 있는. 그걸 갖다 이제 그 랩으로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상처가 있는 것 같이.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 학원은 중개사 학원은 자르지는 않습니다만은 강사가 특정 수험생들한테 마음의 문을 닫는 경우는 있어요. 입만 열면 오답이야. 그러면 마음의 문을 그 사람 쪽으로 보고 수업을 안 해.
아시겠어요? 예. 자, 순서입니다. 뭐요? 형, 발, 가. 부동산 가치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무슨 요인이? 형성 요인이 발생 요인에 영향을 미치면 발생 요인은 가치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발생은 뭐 어떻게 발생되죠? 유유히 발생이 됩니다. 유용성, 유효수, 희소성이고 형성은 경일지계 해서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지역 개별 요인을 가치 형성 요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이번에는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선지표, 후계체. 선지표가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지표는 선행하는 게 지역 분석이다 그런 뜻이에요. 뭐 하는 게 지역 분석이다? 선행하는 게 지역 분석이다. 지역 분석은 왜 하는 거죠?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알기 위해서. 얘는 거시 미시. 거시적으로 좀 크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 분석은 여러분들 일단 선행해요, 후행해요? 선행해요. 지역 분석은 표준적 이용 판정해요? 아니면 최유효 이용 판정해요? 표준적이요. 지역 분석에서는 가격 아는 거예요. 가격 수준밖에 모르는 거예요. 가격 수준. 지역 분석은 조금 크게 보는 거예요. 작게 보는 거예요. 크게 거시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후계체. 그럼 나중에 하는 게 무슨 분석이죠? 개별 분석입니다. 개별 분석은 표준적 이용이에요. 최유효 이용이에요. 개별 분석 해야지 뭘 알 수 있어요? 가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별 분석은 크게 보는 거예요. 작게 보는 거예요? 작게 미시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오. 제가 물었을 때 저한테 지역과 개별로만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봐, 또 보는 사람. 와, 이게 참 보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와, 날 봐야지 나를. Look at me. 제가 물으면 지역과 개별로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행하는 거, 개별. 선행하는 거, 지역. 표준적이요, 지역. 최유효용, 개별. 가격 알 수 있는 거, 개별. 가격 수준밖에 모르는 거, 지역. 미시, 개별, 거시. 방금 한 번도 안 틀린 사람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을 이해한 겁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는 거고요.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조금 거시적으로 따지는 분석의 이름은 지역 분석. 후행하면서 최유효 이용과 구체적 가격을 구할 수가 있고 조금 미시적으로 보는 것은요, 개별 분석. 이때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중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지역 분석입니다. 지역의 종류는 세 가지 지역이 있거든요. 무슨 지역이 있다고요? 세 가지 지역. 한번 해봅시다. 이거 생각하면 쳐드릴게요. 무슨 지역? 인근지역, 유사지역, 동일수거권이 있습니다. 인근지역은 대상부동산이 무엇한 지역으로? 속한 지역으로. 이용이 동일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입니다. 앞에서 배운 게 하나 나와서 자, 가치 형성 요인이 뭐지? 경일지계 이렇게 하려 그러는 거 맞아? 오케이. 그게 맞아. 가치 형성 요인은 뭐지? 경일지계.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세 가지 중에서 무슨 요인을?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인데 여기 시험에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진짜 조심해야 돼. 인근 지역이란 시험에 기출 문제야.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으로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 거야.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절단 나는 겁니다.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입니다.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이지만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사 지역 앞에 생략되어 있는 말은요, 인근 지역과가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무엇과 유사한 지역?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이 유사 지역입니다. 근데 앞에 중요한 말이 더 붙어 있습니다. 대상 부동산이 속하면서 속하지 않으면서. 속하지 않으면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 유사 지역입니다. 동일수거권은 대상 부동산과 무슨 관계 성립하고 대체 관계가 성립하고 방금 봤던 두 개 지역, 무슨 지역과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보지 말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점심 먹고 나서 하는 수업은요, 한 명도 못 졸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템포도 빠릅니다. 그래서 한 명도 못 자게 하려고. 아시겠습니까? 자는 건 누구 잘못이다? 아닙니다. 별꼴이야, 씨. 100% 내 잘못은 아니고 쌍방과실이라고 보면 저는. 쌍방. 아니, 다 내 잘못은 아니지. 안 자는 사람도 있는데 100% 내 잘못은 아니고 한 6대4 정도. 내 잘못 6, 여러분들 잘못 4. 쌍방과실이라고 봅니다. 그 뭐 한문철 씨인가 그 뭐 이렇게 블랙박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6대4로 봅니다. 그 잔다고 무조건 지랄하면 안 돼. 왜냐하면 얼마나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여기 와서 수업을 듣 그 노력을 했는데 자고 있다는 거는요. 강의가 그만큼 수험생들로 하여금 감동을 주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내 잘못 6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이 안 자는데 혼자만 자는 것은요. 나중에 어떻게 된다? 벌을 받는다. 학원 보내지 마. 자녀분들 자고 있을 거야. 자고 있을 거야.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DNA라고 보거든요. DNA 유전자입니다. 자, 저를 보지 말고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고요.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세 가지 중에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입니다.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이지만 어디와 유사?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유사 지역이라고 하고요. 동일 수거권은 대상 부동산과 어떤 관계가 성립을 하면서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면서 앞에 했던 두 개 지역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을 동일 수거권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우리 1월 달에 이제 수업 이거는 아마 2월 말에 할 것 같아 수업을. 요 2월 말에 할 것 같은데 그때 여러분들 제가 그 1월 1일에 처음 오는 사람도 많아. 1월 1일 엄청나게 와요. 이제 새해부터 공부해 보겠다고. 1월 달에 많이 오고 3월 달에도 많이 와요. 3월 달이 우리 학기 제도가 좀 특이해서 3월 달이 신학기이기 때문에 애들 학교 가면서 나오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3월 달에. 그때 나오는 사람들한테 제가 인근 지역 뭐예요? 그랬을 때 속한 동질 지역 요인. 유사 지역 속하지 아니하는 인근 지역과 유사. 동일 수거권 대체 경쟁 관계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모두 포함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옆에 강의 듣고 있는 사람들 깜짝 놀란다니까. 응? 근데 제가 이제 2월 말에 인근 지역 뭐예요? 그러면 쌤 무슨 지역이요? 쏘리?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면 이제 옆에 사람들은 전혀 위화감이 없는 거지. 응? 그 다음에 오늘 외우셔야 될 거 알려드립니다. 오늘 요 표를 외워주셔야 됩니다. 요 표 시작부터 잠깐만요. 표 시작부터 해서 감정평가 3방식 표 시작부터 해서 4번에 수익환원법까지를 글자 하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하실 수 있다 없다? 제가 하자는 건 여러분들 선배들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이 끝난 겁니다. 임상실험이 끝난 거니까 좋은 말로 할 때 하시죠. 오케이? 요건 오늘 안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피날레가 요겁니다. 그 다음 시간에 이제 뒷페이지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도 덕분에 좀 즐겁게 했습니다. 오늘 좀 수업 자세가 좋았어요. 오늘 수업 자세가 나쁘지 않았어요. 고마웠습니다. 진짜. 그날 수업할 때 좀 느끼는 게 좀 있거든요. 이렇게 어떤 날은 또 좀 안 맞는 날이 있어요. 나는 농담처럼 했는데 어떤 경우에 뭐 기분 나빠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농담을 했는데 제가 개그맨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내가 뭐 코미디언도 아니고 항상 재미있을 수는 없잖아, 그지? 농담을 했는데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래도 웃어주는 게 또 뭐라고 해야 되지? 사람의 어떤 그렇죠. 도리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재밌는 얘기 한번 했다고 나를 도끼 눈을 뜨고 죽일 듯이 뭐 저런 소리 하고 있어 막 그렇게 쳐다보고 그럴 때가 있어. 왜 이렇게 아다리가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고. 아다리가. 그럴 때는 강의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강의 듣는 사람들도 힘든데 오늘은 편하게 했어요. 편하게. 수업 분위기 좋았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할만해. 이 정도 같으면. 오늘 물 괜찮았어요. 자, 갑니다. 자, 감정평가 3방식은요. 일단은 비용성의 원가 방식입니다. 비용성의 원가 방식. 시장성의 비교 방식이고요. 수익성의 수익 방식입니다. 요걸 갖다가 왜 제가 좀 암기까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굳이 강조를 하냐면 시험에 이게 어떻게 나온 적이 있냐면 비교성이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비용성이 들어가야 될 자리에 비교성. 이거 진짜 참 몹쓸 짓인데.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욕만 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시험에 나오니까. 그래서 원가 방식은 무슨 성에 근거합니까? 가격 삼면성 중 그러면 비용성 해야 돼. 비교 방식은 시장성, 수익 방식은 수익성. 그래서 성을 먼저 하겠습니다. 비용성의 원가 방식, 시장성의 비교 방식, 수익성의 수익 방식. 원가 방식으로 가액 구하는 게 무슨 법? 원가법. 임대료 구하면 적산법. 근데 다행인 게 원가 방식으로 가액과 임대료 구하는 것들은 둘 다 세 글자씩. 무슨 법? 원가법, 적산법. 세 글자 끝. 비교 방식으로는 가액, 임대료, 가액을 하나 더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비교 방식으로 뭐? 가액, 임대료, 가액을 하나 더 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비교 방식으로 가액 구하는 것은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료 구하는 것은 임대사례 비교법, 또 가액 구하는 것 공시지가 기준법. 잠깐만. 자, 거래사례는 무슨 법이죠? 비교법? 임대사례는? 비교법? 공시지가는? 그러면 이걸 입에다 붙이시는 겁니다. 자, 거래사례 기준법 말돼 안 돼? 안 돼. 임대사례 기준법 말돼 안 돼? 안 돼. 거래사례와 임대사례는 비교법이고. 자, 공시지가 비교법 말돼 안 돼? 안 돼. 공시지가는 기준법이다. 처음 공부할 때부터. 나중에 이게 공시지가 비교법이라고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면 또 우리 수험생 중에 일부는 뭐라고 하냐면 치사하게 그런 걸로 문제를 내고 치사도 욕을 해야 됩니까? 치사한 부분을 갖다가 맞는 것으로 전환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치사하다고 욕하면 안 됩니다. 이 바닥 원래 그렇습니다. 치사하다고 욕하기 시작하면요. 중개사법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치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적용해야 돼. 목마른 놈이 우물을 파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적용해야 돼. 거래 사례는 비교법, 임대 사례는 비교법, 공시지가는 기준법. 이게 문제야. 작년 기출 문제예요. 작년 기출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거래 사례 비교법은 비교 방식에 해당이 되나?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방식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요. OX.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끝나고 나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지만 어떻게 거래사례 비교법은 비교 방식에 해당이 되고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방식에 해당되지 않는 게 말이 됩니까? 둘 다 비교 방식이 맞지. 비교 방식은 3개법입니다. 다행히 셋 다 7글자씩입니다. 땡땡땡땡 땡땡법입니다. 땡땡땡땡 땡땡법 땡땡땡땡 땡땡법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교 방식 3개 시작.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입니다. 수익 방식입니다. 수익 방식은 가액 구하는 게 수익 환원법이고요. 임대료 구하는 게 수익 분석법입니다. 요거는 조금 강조를 좀 하겠습니다. 악센트를 앞에다 말고 뒤에다가 수익 환원법, 수익 분석법. 자, 수익 방식으로 가액 구하는 건 수익 환원법, 수익 방식으로 임대료 구하는 것은 수익 분석법. 그렇게 해서 구해진 가액과 임대료는 적산가액, 적산임료, 비준가액, 비준임료, 토지가액, 수익가액, 수익임료, 이렇게 시산가액, 시산임료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뭐가 핵심이냐면 진짜 중요한데 가액 구하는 게 핵심입니다. 가액 구하는 게 무슨 법? 또 환원법. 임대료 구하는 것은 밑줄만 좀 그어드릴게요. 무슨 법이 있는데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인데 이거 잘 봐요. 임대료 구할 때는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임대료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나중에 가면 질문을 저한테 막 해요. 아니 선생님, 임대료 구하는 것은 적산법도 있고 임대사례 비교법도 있고 수익분석법도 있지 않나요? 예. 근데 임대료 구할 때는 임대사례 비교법을 쓴다니요. 자, 임대료 구하는 법이 몇 개 법이 있는데 3개 법이 있는데 우리나라 감칙에서는, 우리나라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임대료 구할 때는 임대사례 비교법을 쓰라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법이 뜨면 X예요. 그러니까 다른 법으로 임대료를 못 구하는 건 아닌데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감정평가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틀린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온다고. 감정평가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임대료 구할 때는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 중 무슨 법? 임대사례 비교법. 자, 그럼 하나 더. 토지를 구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씁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임대료하고 토지는 무슨 법을 쓴다?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그럼 나머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건항선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뭐요? 건건항선소? 자, 대신에 제가 안심 좀 시켜드릴게요. 원가법 쓰는 물건은 대한민국에 5개밖에 없습니다. 건건항선소.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아예 없어. 나대돌. 없다고. 그러니까 원가법 쓰는 물건 5개밖에 없습니다. 또 한 명 깨웠어요. 방금 제가 없다고 두 번째 없다고에 한 명 깨웠습니다. 그러니까 건건항선소 5개는 원가법을 씁니다. 건이 뭘까요? 또 건. 항, 선, 소. 이거 5개 원가법을 씁니다. 건건항선소. 여러분 일산 가봤어요? 일산에 가면 무슨 동이 있어요? 과자동. 일산에 과자동 있습니다. 일산에 가면 과자동 있습니다. 일괄평가, 산, 산림, 과수원, 동. 일산에 있는 과자동은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일괄이 좀 중요한 이유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토지는 무슨 법? 공시지가 기준법. 건물은 원가법. 근데 이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일괄평가하는 경우가 있거든.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토지만 공시지가 기준법, 건물만 원가법. 근데 이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일괄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일괄평가한다는 말이 시험에 떴어요. 제일 중요한 말은 일괄 뜨면 거래사례 비교. 앞에 다 필요 없어. 그래도 알긴 알아야 돼. 집합 건물의 소유, 쓰고 계신 분, 자, 불러드립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을 일괄해서 평가하는 경우,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무슨 평가? 일괄평가, 거래사례 비교법을 씁니다. 오케이? 마지막입니다. 산림. 산림은 산지와 임목을 산림이라고 하거든요. 산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이고, 임목이 이거 거래사례 비교법이에요. 임목 뭐라고? 근데 그 임목이 지름이 짧은 나무야. 지름이 짧은 나무를 4글자로? 소규모는 원가법 써. 근데 됐고, 산지와 임목을 한꺼번에 또 무슨 평가할 때? 일괄평가할 때 또 거래사례 비교법을 씁니다. 그래서 일괄평가는 좀 중요합니다. 일괄평가 무슨 법 쓴다? 거래사례 비교법. 여러분들 전남 영광 알아요? 영광 하면 제일 유명한 게 뭐야? 공장이 유명합니다. 누가 굴비래? 영광은 공장이 유명한 곳입니다. 그 영광. 장동건 와이프 이름은 뭐라고? 교소영.
그저 사과, 배, 감, 오렌지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요? 과일. 영광하면 유명한 게 뭐야? 영광 공장으로 유명하죠. 영광공, 영업권, 공장재단, 광업재단, 요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수익 하나법을 씁니다. 자, 어떤 물건에 어떤 법 쓰는지 이번 시험에 출제 가능성 영순입니다. 영순이. 잘 보세요. 건물, 원가법, 토지와 건물의 일괄평가, 거래사례 비교법, 토지, 공시지가 기준법, 임대료, 임대사례 비교법, 건설기기 항공기 선박, 원가법, 자동차나 동산, 거래사례 비교법, 그다음 가수원, 거래사례 비교법, 임목은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금 임목이 소경목님이면 원가법, 한꺼번에 일괄평가할 때는 거래사례 비교법, 영업권, 수익환원법, 광업재단, 수익환원법, 공장재단, 수익환원법, 영광하면 공장이 유명. 영광은 공장으로 유명한 곳이죠. 영업권,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수익환원법을 쓴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입권한 거 한 번만 더 시작.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한 번만 더 시작.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제가 지금부터 형광펜 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원가법이면 이제 누가 물어요. 이렇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제조달 원가를 감가수정해서 가입 구하는 거 이렇게. 원가법이 뭐라고? 제조달 원가를 감가수정해서 가입 구하는 거. 이번 시험 예측 시스템 한번 가동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제가 지금 형광펜 하는 걸 가로로 비워놓을 것 같습니다. 몇 개? 3개. 3개 비워놓고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알맞게 넣은 것을 찾아라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아시겠죠? 혹시 이게 진짜 시험에 나오면 소문 좀 내주세요. 이종호가 찝었다고. 혹시 안 나오면 까먹어주세요. 까먹어줘. 사람이 하는 일이니 그럴 수 있잖아. 만약에 이거 안 까먹고 뭐 이종호 찍은 것 중에서 안 나온 거 있다 이렇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나는 안 찍기 시작할 겁니다. 아니 선택해. 어떻게 할 거야? 찍었을 때만 소문 내고 안 찍었을 때는 소문 안 낸다는 것에 동의하면 내가 다음 주도 나갈게요. 동의합니까? 이거 어그리 하는 거예요? 그럼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자, 거래사례 비교법은 일단 거래사례와 비교를 해요. 거래사례와 비교를 해서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을 통해서 가입 구하는 거예요. 공시지가 기준법은 좀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공시지가 기준법은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합니다. 이번에는. 비교하는 게 아니고 시점 수정부터 합니다. 그리고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의 보정을 거쳐서 이제 또 역시 가액을 구하는 겁니다. 수익환원법 정말 중요한데요. 수익환원법은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가액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형광펜 한 거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거 궁극적으로는 혹시 쌤 내가 이거 밑에 이거 쌤 얘기해 주신 거 이거 안 보고 한번 연습해 보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오케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원가법은요. 제조달 원가를 감가수정해서 가입 구하는 거예요. 뭐를 뭐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제조달 원가를 감가수정해서 가입 구하는 거예요. 거래사례 비교법은요. 일단 거래사례와 비교해서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해서 가입 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거래 사례와 비교해서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해서 가액 구하는 거예요. 공시지가 기준법은요.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보정을 거쳐서 가액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글자 따도 괜찮습니다. 자, 따라 보세요. 비, 시, 지, 개, 그. 비시지 개그해서 가액 구하는 거예요. 네. 수익환원법은요. 저기 좀 길어요. 수익환원법은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 다시 장래 순수익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가액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요것만 보고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원가 보지 말고 밑에 보지 말고 이걸로 한번 해보세요. 안 되겠는 사람들 밑에 거 보고. 자, 되는 사람 여기 here, 안 되는 사람 over there 저기. 자 보고. 원가법 뭐예요? 제조달 원가를 감가수정해서 가입 구하는 거. 거래사례 비교법은 뭐야? 거래사례와 비교해서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해서 가입 구하는 거. 공시지가 기준법 뭐야?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의 보정을 거쳐서 가입 구하는 거. 수익환원법 뭐야? 장래 순수익, 미래 현금 흐름, 환원, 할인해서 가액 구하는 거. 만약에 진짜 이것만 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오면 여러분들은
여기 이 표에서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두 문제 나옵니다. 두 문제. 7개 중에 2개. 이 표에서 2개. 쌉 가능. 끝이야 그냥 2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비용성의 원가 방식, 시장성의 비교 방식, 수익성의 수익 방식. 원가법, 적산법,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공시가 기준법,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원가법,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가 기준법, 수익환원법은 가액 구하는 거고요. 적산법, 임대사례 비교법, 수익분석법은 임대를 구하는 건데 임대를 구할 때는 임대사례 비교법으로 임대를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가법 쓰는 물건 5개, 건건항선소. 거래사례 비교법 쓰는 물건 5개, 일산의 과자동. 임대료는 임대사례 비교법이고요.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영광하면 공장이 유명하거든요. 영업권,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수익환원법을 씁니다. 이때 원가법 뭐야? 원가법은 제조달 원가를 감가수정해서 가액 구하는 거. 거래사례 비교법 뭐야?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사정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을 비교해서 가액 구하는 거. 공시가 기준법이 뭐야? BCG 계획에서 비교 편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에 보정을 줘서 가액 구하는 거. 수익환원법 뭐야? 장래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 흐름을 환원 할인해서 가액 구하는 거. 쉬는 시간에 쉬지 말고 이제 그만 쉬어. 쉬는 시간에 쉬지 말고 요 이번 간접평가 3방식에서 요 끝까지를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마치 내일이 시험인 사람인 것처럼 한번 요 표하고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마지막 수업 1시간 남았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쉬겠습니다.